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 박용입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 20년하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3년, 이제는 지자체 행정 하나하나,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 때문에 이 지역 내에서는 다양한 이슈가 만들어지고 이에 따른 다양한 민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를 초청해서 다양한 견해를 들어보고 또 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집중 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 오늘 첫 순서로 이 성동구로 가볼까 합니다. 자, 성동구 행당 연합 기숙사 이슈를 짚어볼 텐데 이슈를 짚어보기 전에 준비한 사전 영상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응봉동 일대, 이곳의 원전 지역 학생들을 위해 연합기숙사를 짓겠다는 한국장학재단. 서울시청 자체에서는 지금 승인 관련된 부분들은 오케이가 돼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하지만 자족기능 용도로 지정된 부지에 기숙사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성동구청. 법적으로 횡단 도시개발 계획이 완공되고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검토가 가능합니다. 현재 용도 변경은 검토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조망권과 월세 생존권, 자족기능 시설이 필요하다며 건립을 반대하는 성동구민과 가격 경쟁에서 이게 저희가 이길 수 없는 금액이고 경쟁 생존권 면에서 저희는 그냥 최악의 선택하겠습니다. 학생주거 안정을 위해 조속한 건립이 필요하다는 학생들까지. 아르바이트비의 절반 이상이 주거비로 빠져나가 버리는 서울시청 앞에 100명이 달려가기도 하고.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 집중 토론에서 점검합니다. 네, 이 성동구 행당 연합 기숙사와 관련된 뜨거운 이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한국장학재단 이 조정현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계속해서 이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김현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제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해온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의 조성엽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VCR을 봤는데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네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행당 연합 기숙사 이 예정 부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조 기자, 먼저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주소는 성동구 응봉동 4-2번지 일대고요. 예. 의정부 방향 동부간선도로 초입에서 보면 맞은편 지역입니다. 현재 그곳 주변에 성동 소방서와 응봉 체육공원 등이 있고요. 500m가량 떨어진 곳에 한양대가 있습니다. 예. 한양대 외에도 많은 대학교가 근방에 있어서 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곳이 어딘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지도 앱을 통해서 응봉동 4-2번지 혹은 이 성동 소방서를 검색하면 될 텐데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부지 자체는 조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중랑천변에 있고 체육공원도 앞에 있고 주변에 한양대역도 앞에 있고 이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좋네요. 맞습니다. 일단 중랑천이 잘 보이고요. 예. 앞에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시야도 확보가 잘 돼 있습니다. 또 600m 떨어진 곳에 한양대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 부지 지금 어디 소유입니까? 네, LH 소유니까 사실상 국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국유지로 돼 있는 이 땅에 한국장학재단이 연합 기숙사를 짓겠다. 그것도 원전 지역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는 기숙사를 건립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조정현 본부장님, 기숙사를 좀 간단히 먼저 소개 좀 해주시고 네. 기숙사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숙사는 일반적인 기숙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기숙사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부를 때 민간 기부형 연합 기숙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정부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자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민간인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그리고 국유지에다가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부형 기숙사라고 하고 있고요. 대학생들의 이러한 어떤 주거난 좀 해소를 위해 가지고 2년 전입니다. 2016년도 한 2월경에 예.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관련된 업무를 그렇죠. 담당하는 예. 공기관인데 그쪽 기관에서 관련된 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원전 소재 4개 지자체에서 그 동의를 받아서 기부금을 기숙사를 짓는데 기부금을 내겠다. 그렇게 기부 의향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정부랑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을 심각한 기숙사 문제를 해결을 위한 기부금을 내겠다.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럼 기숙사를 지을 부지를 물색을 하자. 그렇게 좀 내용을 알아봤던 겁니다. 예.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부지 물색을 좀 검토를 했는데 서울 지역 내에서 기숙사 수용률이 가장 낮은 동부권 쪽이 적합지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성동 횡단지구 마침 이쪽이 개발 사업지구로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적합지를 일단은 정부 내에서는 결정을 하고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좀 되었고요. 그 내용을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과 4개 지자체 얘기를 해서 2016년도 그해 10월 달에 이제 교육부와 예. 그리고 한국수력 원자력 그리고 4개 지자체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모두 7개 기관이 모여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 체결된 기숙사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해 오게 된 것입니다. 예. 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몇 지금 명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약 1,000명의 학생들을 지금 수용 규모로 지금 계산하고 있고요. 부지 면적은 아마 1,860평 정도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전 학생들 그러니까 앞서서도 VCR에서 잠깐 나왔죠. 경주, 기장, 영광, 울주 맞습니까? 예, 기장군, 예.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모두 4개 지자체입니다. 예. 이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 기부금을 내고 있는 4개 지자체의 4개 지자체 출신 학생들을 한 500명 한도 내에서 절반 정도. 예, 우선권을 먼저 주고 나머지 500명 정도 학생들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그렇군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자, 김현 팀장님, 이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016년 2월부터 시작됐으면 벌써 이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성동구청도 처음부터 이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까? 성동구와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제 정부와 어떤 다른 영광이라든가 예. 원전 소재 지자체 간의 협약이 있었던 내용도 몰랐고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런 연합 기숙사를 건립하겠다라는 어떤 신문 보도를 한 바 있어요. 예. 그 신문 보도와 방송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아,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러면? 2016년 10월 13일자로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이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MOU를 맺을 예, 업무 협약을 맺고 나서 아마 그게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 내용을 아마 지역 주민들께서 보시고 그때부터 아마 이 내용을 아마 인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팀장님, 이 장학재단과 교육부의 처음 계획은 2019년도에 완공을 해서 2020년 초부터 신입생을 받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근데 이 성동구 말로는 이 땅이 기숙사를 지을 수 없는 부지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해당 부지는 이제 그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지정된 자족기능 용도의 부지입니다. 예. 이 자족기능 용도 부지에는 이제 뭐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 벤처 지역 직접 기술 시설이라든가 예. 또 내지는 교육 연구 시설, 소프트웨어 지능 시설 이런 첨단 기능 시설들이 입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목적인 기숙사는 이제 입지를 할 수 없는 용도입니다. 예. 자, 본부장님, 일단은 전 성동구청이 MOU를 했다는 기사를 보고야 이 사실을 알았던 게 조금 몰랐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성동구가 이 장학재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개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성동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이 장학재단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사실관계부터 제가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일부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10월 달에 이제 7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언론 보도에 알려지면서 아마 지역 주민들께서 아시고 이제 민원을 제기했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건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맞는 말씀이고요. 제 기억을 다시 이렇게 돌려보니 2016년도 2월 달에 그 기부 의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저희 기재부하고 정부부처 저희가 관련 내용들을 협의를 했고 그 2016년도 그해 5월 달에 저희가 성동구청에 가서 사실 그때 아마 팀장님 안 계셨을 시점일 겁니다. 그때 이 내용들을 그때 도시계획과를 찾아가서 뭐 실무적으로 협의는 해드렸습니다. 기부를 하겠다 그러고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아마 그 이후에 아마 또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성동구청 감사 담당관실에서 예.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 업무 협의를 아마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 여러 차례 좀 협의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무렵부터 이 내용이 자체가 이제 공로가 아마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말씀하신 김 팀장님께서 자족기능시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기숙사를 법령상으로는 지을 수 없습니다. 현재 예.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들도 이제 관련 법령이라든가 또 최종 이제 도시개발 계획을 변경하려면은 승인권자가 서울시입니다. 예. 구청에서 이제 입안을 하시는 거고요. 서울시청도 저희 협의를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도시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서 예. 그게 승인이 나면은 이제 기숙사, 공동주택, 기숙사라는 내용을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다고 예. 그렇게 저희들이 뭐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도시개발 변경을 통해서 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건데, 자, 이 성동구 응봉동 이 4-2번지 이 부지에 대해서 이 구청과 이 장학재단이 법적인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기숙사 문제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팀장님, 네. 조금 전에 이 기숙사 건립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땅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애초에 이 부지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기로 계획돼 있었죠? 사실상 여기는 이제 벤처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어떤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이제 거점화할 수 있는 어떤 첨단 IT 산업 또 이제 예. 연구 시설 이런 게 이제 들어온 곳으로 어떤 미래 가치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이런 자족 기능 용도와 어떤 미래 가치를 위한 용도 결정이 있기까지는 정말 수없이 많은 공론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 설명회, 또 어떤 법적인 절차 이행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과 성동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라는 이제 방향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 계획을 갖다가 이제 바꾸기를 강요받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지역 어떤 활성화,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다른 정부의 견해로서 이제 용도 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지역 주민들과 또 지역 사회와 저희들이 했었던 약속을 어기는 게 됩니다. 예. 어떤 신의와 성실의 원칙 차원에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개발법에서 이제 용도 변경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계획이 실현이 안 된다든가 불가능하다든가 어떤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든가 예.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 준공이 된 이후에 2년이 경과하면 그때까지도 어떤 목적 달성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 그때 어떤 타용도로서 변경을 이제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모든 이제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 계획이라든가 이걸 뭐 원하는 대로 마구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 계획이 이제 결정된 건 2014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도 지역 주민들 이거 이제 찬반 의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어떤 그 LH 공사 입장에서는 여기 그냥 공동주택만 지어가지고 분양해버리면 이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우리 구를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시설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주민하고 서로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또 법에 의해 가지고 해당 그 토지 개발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그 수용 인구와 인원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어떤 그 목표된 수용 인원의 한계가 1,300명입니다. 이 1,300명은 2014년도에 서울숲 포스코 삽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이미 오바된 상태입니다.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인해서 이제 1,000명 정도가 더 수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 계획 자체가 정말 이제 실현이 불가능한 거죠. 예. 이 기숙사가 들어섰을 때 이런 부작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용도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이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네. 이 변경할 수 없어서 불가능한 것과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하지 않는 것과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제 그 정해진 기준과 예.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준공된 이후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준공된 이후에 2년까지도 그 계획이 구체화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했을 경우에는 어떤 변경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2년이 맞습니까? 2년 맞습니다. 이제 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제 도시개발 업무지침 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횡단 도시개발구역은 아직 미준공된 상태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어떤 그 용도 변경 자체를 거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예. 횡단 도시개발 계획은 현재 계획상 내년 12월 31일에 준공 예정이고 이 지침과 기준에 의한다면 내후년인 2021년도에나 변경 여부를 검토 가능한 것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검토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미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한계에 도달해 있어요. 어떤 그 상위 법과 기준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1,300명 정도가 적정 수준의 예. 어떤 거주 인구 규모인데 어떤 연합기숙사로 인해 가지고 1,000명이 더 수용된다고 한다면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어떤 용도 변경 유무를 떠나서 향후의 기숙사 용도로서는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상위 기준과 법에 의해서 1,300명 이상도 수용할 수 있도록 법과 기준이 바뀌기 이전에는 이제 연합기숙사는 그 주거 용도로서 기숙사는 이제 불가능한 처지입니다. 네,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네. 이 장학재단 측에서도 이 구청 측 답변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법적인 근거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희도 이제 관련된 법을 좀 이렇게 잘 살펴봤고요. 네. 서울도 이제 승인권자인 서울시청에 가서도 이렇게 담당자들과 같이 업무 협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뭐 법적으로 저희 말씀드리면은 팀장님 말씀하셨던 도시개발법 이제 4조 3항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으로 이제 관련된 조항이 나와 있고요. 예. 그쪽에는 이제 현재 그쪽 도시개발구역의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쪽에 입안 요청에 따라서 성동구청에서 입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입안해서 내부 검토 후 승인권자인 서울시에다가 입안 허가 요청을 내면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게 되고 승인이 나게 되면 이제 도시개발계획이 변경 가능한 것으로 법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요. 일단 뭐 서울시에서도 뭐 그런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이미 답변을 지금 들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아마 저희들도 조금 더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도시개발법 업무 지침 아까 10장을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아마 이게 법상에는 명시된 사항은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 관련 업무 지침이지 않습니까? 이게 실무적으로 예. 업무 관련 지침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준공 승인하고 나서 2년 경과 후에 이제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사례 말고 이제 기숙사 용도로 바꾸기 한 여러 좀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용도 변경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예, 용도 변경한 사례가 뭐 여러도 있는데 일단 뭐 가까운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1호 기숙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고양시에 작년도에 개관한 1호 기숙사의 경우에도 개발 계획을 도시개발 계획 변경해 가지고 기숙사 그 공동주택 기숙사 내용을 추가를 해서 변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숙사를 건립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그쪽도 택지개발지구인데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올해 금년도 3월달에 지금 경상남도에서 서울에다가 개관한 남명학사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대학생들 400명을 수용하는 그 기숙사인데 그쪽도 당초 부지는 도서관 부지였습니다. 도서관 부지인데 동일한 절차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기숙사 용지로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올해 건물을 준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아마 좀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서울시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조 기자, 네. 서울시와 이게 좀 컨택을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 도시활성과에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예. 서울시는 재단과 완전한 협의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적절한 계획이라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예. 용도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 계획이 아직 완공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획만 적절하다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예. 다만 성동구가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성동구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 즉 성동구의 판단에 따라서 입안 서류를 서울시에 보낼지 안 보낼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자, 김현 팀장님, 조 기자 얘기, 서울시 얘기를 들어보고 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도시개발법 4조 3항 얘기를 들어보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기준과 원칙은 준공 후 2년이 경과돼야만이 검토가 가능합니다. 예. 사실상 다른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다른 사례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아마도 주변 지역에 그
그 생계형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이제 전무할 겁니다. 어떤 그 일상 경우를 들어보더라도 주변에서 어떤 대학생 위주로 생계형 뭐 임대업을 하시는 분은 전혀 없고 예. 뭐 지방 사례도 들으셨지만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원칙과 기준을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생계를 목적으로 해서 그 임대업을 하고 있는 영세한 어떤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어떤 그런 불발적인 사례로서 예. 뭐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그런 상대적으로서 영향받는 주민들과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예. 더더욱 이 기준과 원칙에 준해서 하지 않으면 이 목적과 정의가 아무리 타당하다 하더라도 네. 이게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 이 행당 연합기숙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 이 성동구청과 한국장학재단과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기숙사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건립을 반대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대학생들은 주거난을 호소하면서 이 기숙사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들의 주장을 인터뷰를 통해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생활 방편으로 수익이 거의 없으신 분들이 생활 방편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나이들이 다 60대 분도 아니고 70대 이상 고령이신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생계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현실이 닥치는 거예요. 학생 애들이 이제 다 원룸 스타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집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형편에 맞게 집을 개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는데 개조를 하니까 또 돈이 들어가죠.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도 월세 제가 내서 돈을 벌어서 써야 됩니다. 벌리면 벌리는데 그냥 제가 내고 싶어서. 확실히 여기는 좀 비싼 편이니까 다른 데 비해서 경기권이라서 신청해서 잘 안 돼요. 학생 입장에서는 무조건 기숙사가 좋죠. 죄송스럽죠. 아무래도 큰 돈이잖아요, 55만 원이.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부담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좋죠. 55만 원 내고 사는 것보단 그래도. 영상 보셨는데 두 분들도 이 인터뷰 내용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이 기숙사가 들어설 경우에 원룸 임대업자가 생존권에 지장을 받는다라는 입장이고 학생들은 주거난이 심각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학생들의 주거 환경을 좀 살펴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성엽 기자. 자, 현재 대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 얼마나 됩니까? 네, 먼저 관련 리포트부터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7.2%. 재학생 100명 중 17명 정도만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인 24.7%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수도권의 집값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걸 감안할 때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주거 부담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수도권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연세대였습니다. 연세대는 무려 35.4%의 수용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신입생 전원을 1년간 기숙형 대학에 의무적으로 입주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들은 20% 안팎의 기숙사 수용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 행당동 연합기숙사 인근에 위치한 한양대와 고려대 등은 10% 초반대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 전체 평균보다 이 수도권 지역의 기숙사 수용률이 더 낮고 거기에 행당 연합기숙사 근처에 있는 서울 동부권 지역 학교의 수용률은 더 낮은 10% 초반이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숙사 수용률은 전체 재학생을 수용 가능 인원으로 나눈 것이고요. 예. 좀 더 세부적인 개념으로 입사 경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입사 경쟁률이라는 것은 실제 기숙사 지원자 수를 수용 가능 인원으로 나눈 것인데요. 그래서 이 지표가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인데요. 이 입사 경쟁률을 보면 수도권 대학 중 서울시립대가 4.3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 다음이 바로 한양대였습니다. 4,011명이 지원했는데
실제 1910명 정도가 입주를 해서 2.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화여대, 중앙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자, 김현 팀장님, 일단 이 동부권 학생들의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거는 이 데이터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곳에 이 한국장학재단이 기숙사를 짓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구청 측에서는 이 낮은 기숙사 수용률에 대해서 또 학생들의 주거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공감대는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런 학생들의 주거 복지를 위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문제점이 있었던 게 한양대에서 이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예. 한양대에서 이제 아마도 내년 5월 정도에 이제 착공을 할 계획인데 이 한양대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서도 이제 한양대 측 그리고 이제 대학생 그리고 이제 생계형으로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간에 이제 상당한 어떤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도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과의 어떤 공감 형성, 그 상생 방안, 이제 뭐 말로만 그게 아니라 정말 뭐 30차례 이상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회의를 주관하고 또 구청장님이 직접 앞에 나서서 네. 어떤 그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주민들도 한 발 양보하고 한양대 측에서도 양보하고 학생들도 어떤 수용 가능한 어떤 조정안이 마련돼서 예. 내년 5월 정도에 어떤 한양대 기숙사가 건립을 착공을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양대 기숙사 외에도 우리구 나름대로 도전숙, 행복마을, 그리고 용답동 기숙사, 또 우리구에서 이제 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지역 상생형 반값 기숙 원룸입니다. 예. 이게 한양대 주변으로 보편적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수준으로 어떤 그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비용 중에 반을 서울시, 우리구, 한양대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만 원만 학생이 부담하는 수준으로 예. 이런 어떤 그때 한양대 기숙사 건립과 관련된 주민들 간의 대화, 학생들 간의 의견 소통에서 마련된 이게 절충안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이제 500호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사실상 그 생계형 임대주택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 내지는 그 어떤 그 기숙사라든가 원룸 비용 부담 때문에 어떤 고충을 앓고 있는 학생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벌써 어떤 저희들이 발빠른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 생계형 임대주택 하는 분들과의 어떤 그 협약서 작성이 추진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내년도부터 이제 계약하는 학생들부터는 반값 기숙사에 관련된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 성동구 나름대로 이 학생 주거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자, 이 본부장님도 지금 VCR을 보셨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숙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 재단 측 입장에서는 이 행당 연합 기숙사를 통해서 기숙사 수용률이 좀 얼마나 높아질 거라고 좀 전망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저희 한국장학재단이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예. 현재 오늘 말씀드리는 기숙사 사업, 학생복지 사업뿐만 아니라 뭐 국가장학금 사업, 학자금 대출 사업 등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고객이 전부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현장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팀장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이제 등록금, 과거는 등록금이었습니다. 근데 등록금 자체가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제 집에서 큰 도움 없이도 요즘에 어느 정도 다 이제 마련 가능한 상황이어서 과거보다는 등록금에 대한 그런 절실함은 좀 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요즘 학생들의 가장 고민거리는 생활비, 주거비가 요즘에 대세라고 보여집니다. 그 생활비, 주거비에는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또 주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관련해서 성동구청에서 지금 하고 계신 그런 사업들, 그 사실은 방향은 맞다고 보거든요. 과거와 같은 획일제 그냥 기숙사만 짓는 게, 대형 기숙사만 짓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대학생들의 부족한 기숙사 수용률을 감안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학생들의 그런 기숙사 그리고 주거난을 해소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2호 기숙사를 저기 성동구 행당동 지역에 1,000명이 들어가는 기숙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그 전체적인 수요에 비하면은 굉장히 일부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제 특히 원룸을 가지고 생계형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이 사실들을 조금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기숙사 1,000명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갑자기 어려워질 것인가 그런 것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임대료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임대료 하락과 관련된 이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다고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이거 역시 그 관련 리포트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 기숙사가 들어선 경희대와 고려대, 서울교대 등 4개 대학 주변 26곳의 원룸 월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원룸 월세는 기숙사 신축 직후 1제곱미터당 평균 495원이 올랐습니다. 평당 1,634원이 오른 셈입니다. 기숙사가 생기면 인근 원룸 월세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와 배치됩니다. 서울대학가의 경우 대부분 교통 여건이 좋고 대학가 주변 직장인 수요도 많은 만큼 새 기숙사로 학생들이 흡수돼도 직장인들이 원룸을 채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직장인들은 학생에 비해 경제력이 큰 만큼 더 높은 가격에서 월세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기숙사가 들어서면 거주 환경이나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와 달랐습니다. 교육부가 홍익대와 중앙대 등 최근 기숙사가 신축된 학교 주변에 주민과 상인 283명을 조사한 결과 풍기가 문란해졌다, 소음이나 소란이 발생했다 등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이 최대 80%에 달했습니다. 다만 임대업을 하는 응답자 120명은 같은 질문에 20에서 40%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 교육부 결과 보고를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빠져나간 원룸을 사회초년생들이 채울 것이다, 직장인들이 채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성동구도 마찬가지 상황일까요? 네, 성동구의 경우 기숙사 건립이 예정된 응봉동 주변에 성수동이 있고요. 성수동엔 1,000개가 넘는 IT 산업체들이 있습니다. IT 산업체에서 일하는 인력들은 업무 특성상 대부분 젊은 이들이고요. 그래서 기숙사가 신축돼서 학생들이 빠져나가도 이 젊은 인력들이 그곳을 채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고요. 이 분석에 따르면 원룸의 공시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이 임대료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임대업자들의 우려와는 좀 반대되는 결과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임대업을 주된 생계로 하는 주민들은 이런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직접 만나본 주민들은요, 이것이 단순한 가정일 뿐인데다가 설사 직장인들이 원룸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떠나가고 직장인들이 새로 채우는 그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한양대역과 가까운 행당동 지역 원룸은 그나마 교통 여건이나 지역 여건이 괜찮기 때문에 지역 직장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상동 쪽 원룸은 역과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거주 환경이 썩 좋다고 할 수 없어서 원룸 공실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자, 김현 팀장님,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양대학교 기숙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성동구 임대업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한양대 주변, 그러니까 행당동 조성혁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당동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역세권 지역이고 많은 다른 직장인들의 수요로서 충당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실질적으로 한양대 학생을 당사자로 해서 생계형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상은동 주민들입니다. 상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양대 바로 배우 뒷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어떤 인지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대중교통과의 접근성도 이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여기에 어떤 그 임대 사업을 하셨던 임대 상대 대상자는 이제 한양대생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대 기숙사 관련했을 때 어떤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한 민감한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한양대 기숙사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거의 뭐 그 1000실 가까이 이제 건립이 될 계획인데 또 다시 바로 인접한 바로 그 행당 도시개발구역에 이런 대단히 기숙사가 건립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 공시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본부장님, 이 구청 측 입장도 들으셨고 앞서서 또 이 생존권 문제를 주장하는 주민들 인터뷰도 보셨는데 물론 이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주민들의 이런 생존권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요? 예, 뭐 주민들 그 입장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담당하시는 분 입장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먼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을 벌써 저희들이 받은 지 오래됐고요. 네.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호 기숙사가 건립되게 되면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00명이 기숙하는 기숙사가 건립되면은 예.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계에 영향이 크겠다. 당연히 그렇게 들리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별 상한 쿼터제를 둘 계획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특정 학교의 인원이 10%, 예를 들어 상한 10에서 15%를 두게 된다면 한 학교당 한양대를 예를 들면 100명 정도의 학생만 이제 한양대 학생들이 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 예. 그러면은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한양대 애들이 1000명이 전부 다 빨려나가가지고 원룸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아마 그 부분은 지나친 아마 걱정이라고 생각은 될 것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10%, 15%를 운영하게 되면 100에서 150명의 학생들만 들어오고 나머지 850에서 900명의 학생들은 한양대가 아닌 서울 전역에 펼쳐져 있는 학생들이 아마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런 학생들이 한양대 옆에서 원룸에 살다가 들어온 학생들은 아닐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원룸 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성동구 연합기숙사 관련돼서 이 찬반 논란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바로 한국장학재단이 이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다고 해서 임대사업 주민들의 생존권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 성동구청이 기숙사를 반대한다고 해서 대학생 주거난을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서로의 우선순위가 다를 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숙사 건립을 둔 이 설립재단과 이 주민들 간의 갈등, 비단 이것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조 기자, 네. 다른 지역 상황 좀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건 역시 관련 리포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성북구 도남동에 건립 예정인 동소문동 행복기숙사의 경우 착공 신고 이후 1년 가까이 첫삽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소문동 행복기숙사는 인근의 한성대와 성신여대, 그리고 국민대와 고려대 등과도 매우 가까운 국유지에 지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사립대학 12곳에 2,0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등 청년 주거난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예정지 뒤편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보통 학교 주변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인근 원룸 임대사업자들이지만 이곳은 달랐던 겁니다. 주민들은 예정지와 인접한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공사를 하면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기숙사가 들어서면 교육 환경이 나빠질 거라고 주장하며 극구 반대했습니다. 주민들은 차량으로 공사장 입구를 막는 등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사학재단은 지난 8월 기숙사 층수를 낮추고 5개 주차장을 지하화하는 등 설계를 일부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학재단 측도 착공을 더 미룰 수 없다며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란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이 화면 보니까 다른 지역도 이런 사례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처럼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건립 자체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교적 긍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지어진 홍제동의 경우요. 행복기숙사는 처음에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데요. 홍제동 행복기숙사는 지난 2014년 9월에 개관을 했고 500여 명의 학생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숙사 내부 방침으로 허가 없이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가 되고요. 예. 새벽엔 모든 학생들의 출입도 제한이 됩니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실제 이곳을 순찰하는 경찰관들이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큰 소란이 있거나 난동을 피우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기숙사 내 식당과 세미나실을 주민에게 개방했는데요. 예.
지역 사회와도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예. 다른 지역 사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좀 자유스럽게 좀 대화를 이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김현 팀장님, 저는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성동구에 이 부지에 기숙사가 들어서게 된다면 성동구가 얻게 되는 이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저희가 이제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아닙니다. 예. 저희 구 입장에서도 어떤 청년층의 이제 주거복지를 위한 어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구 스스로도 선도적으로 어떤 그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자체적으로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이 부지가 사실상 그 자족기능 용도로서 조금 이제 우리 구의 어떤 그 미래의 다른 모습을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거점적이고 예.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어떤 당초 목적과 용도대로 예. 어떤 시설이 입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만 아니다면 정말 저희들은 부지 물색이라든가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 본부장님, 이 성동구청이 이 부지만 아니라면 어떤 노력이든 다 하겠다라는데 구양 삼성 연합기숙사는 솔직히 이런 마찰이 좀 적지 않았습니까? 예,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서울에 좀 그런 성동구나 아니면 서울에 다른 그런 부지는 없는 겁니까? 예, 현재 이 부지 자체를 사실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그리고 예. 교육부, 국토부에서 물색에서 이렇게 LH 아까 말씀하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막 교환 작업을 해서 지금 얻은 부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부지는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이 아니고 대체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저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체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힘들게 진행을 하지 않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대체 부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는 조금 대의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우리 학생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 그리고 기숙사와 원룸의 공존 어떻게 하면 가능하리라 보시는지 한 분씩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 조정현 본부장님,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 공존 부분인데 사실 요즘의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공생이기도 하고 또 현 정부 들어서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오늘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두 가치가 조금 일단 충돌하는 것으로 일단 비춰지고 있는데 저는 충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대학생들의 그 주거난은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요즘 청년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 취업도 안 되는 시기에 주거난마저 저희가 어른 세대에서 풀어주지 못하면은 네. 사회적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꼭 지켜줘야 될 소중한 사회적 가치라 생각합니다. 한편 또 말씀하신 그 지역 주민들, 임대업을 하고 계신 이런 분들이 생계권과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당연히 지켜줘야 될, 특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 가치 간에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별다른 그렇게 의미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 가치 중에 어느 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럼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가치를 채택하고 다른 가치는 하지 말자, 이런 식의 논리가 전개된다면 예. 그것은 공존 공생을 바라는 저희들 사회적 가치에 맞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대학생의 그런 절박한 주거난을 해소하면서도 실질적인 그 생존권을 외치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해법, 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 시점에 좀 찾아야 될 방안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 성동구 입장에서 이 바라보는 상생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팀장님? 사실 최초에 이런 계획이 논의되고 협의될 때 어떤 우리 구와 어떤 타협, 그리고 이제 이 부지가 아닌 다른 대체 부지와 관련된 논의, 이런 게 선행됐다면 사실상 이 자리도 필요치 않았을 거라 봅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 절대 뭐 이게 자칫 뭐 기숙사 뭐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저희는 절대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떤 형식으로건 그 학생들 또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한 시도와 논의는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우리 구도 적극 참여하고 동참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해당 부지는 어떤 자치단체 나름대로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과 고민해서 만들어진 목적과 용도대로 써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뭐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 부지가 아니다면 정말 그 대체 부지 물색이라든가 어떤 지역 주민들과의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공감 형성을 위한 상생 방안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사실상 지금 서울시 한양대 우리구 해서 반값 기숙사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만에 하나 상생 방안을 논의하자면 원전 주변 지역들 어떤 학생들에 한해서는 교육부가 일정 부분을 더 부담한다면 현재 반값에서 반의 반값 기숙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조금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주민들과 이런 생활 밀착되고 학생들 입장 그리고 어떤 생계형 임대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 이 입장에서 조금 눈높이를 같이 하고 밀착된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이제 네, 사실상 말씀해 주세요. 뭐 대체 부지가 일방적으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와 국가가 고민해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한다면 사실상 우리구에도 이제 상당히 가용할 수 있는 부지는 많습니다. 이제 뭐 우리 딜라이브에서도 기획 취재했다시피 전농촌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하천 기능을 상실해서 지금 폐천도 검토되고 있는 단계지 않습니까? 이런 부지 어떤 조금 그 생계용으로 나름대로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들의 바로 옆에다 기숙사 짓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이격거리를 둬서 어떤 대체 부지 전농촌 같은 경우에다가 이제 복개해서 연합 기숙사를 하게 된다면 여기 어떤 악취 문제로 굉장히 민원 많은데 악취 문제도 해결되고 기숙사 관련 어떤 이런 그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성동구에서 이 수용 가능한 다른 대체 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재단 입장에서는 검토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글쎄요, 지금 부지 아마 기숙사 건립을 하려면 그 부지의 적정성을 좀 판단을 하는 게 예.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들어가는 기숙사 부지를 아무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교통 차량이 없는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지는 아직 저희들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사항이어서 네. 내용을 보고 나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 재단과 이 성동구청 측이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꼭 기숙사다, IT 벤처기업이다 나눌 게 아니라 한동훈 기숙사를 짓고 한동훈 벤처기업을 지어서 서로 뭐 취창업 연계라든가 이런 상생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성엽 기자, 이 상생 방안 뭐가 있을까요? 네, 뭐 특별하게 얘기 드릴 건 없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의 기숙사 건립 요구와 주민들의 생존권이 맞부딪히고 또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그 사이에서 어느 것이 맞다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소소한 이익일지라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모든 이유, 모든 요구가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공존의 의미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하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그동안 계속 이 취재를 해온 제 취재 기자 입장으로서 바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뭔가를 조립하는 걸 좋아해서 이 탁상시계를 뜯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이 돌아가는 톱니바퀴 옆에는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톱니바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크던 작던 간에 이 톱니바퀴가 한 개라도 빠져버리면 그 기계는 돌아가지 않게 마련입니다. 자, 결국 커다란 기계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방향과 크기와 상관없이 여러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부대껴 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사회라는 기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크고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서 이 사회라는 완전한 구성체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집중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 오늘 첫 순서로 이 성동구 행당 연합기숙사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신 한국장학재단 조정현 본부장님 그리고 성동구청 김현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조성엽 기자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집중토론 우리 지역 이슈를 말하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역의 다른 이슈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